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어깨 통증 설명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돌이 생겼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이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먼저 석회성 건염의 원인, 그리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의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석회성 건염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좀 이해시켜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회성 건염, 말 그대로 석회, 힘줄 안에 돌덩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석회라는 거는 이제 이 칼슘인데, 이게 힘줄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석회성 건염입니다. 보통 뭐 어깨 뭐 아픈 환자분들이 한 7% 정도에서 발견된다고 하고, 보통 40대에서 60대에 발생하며 특히 여성분들이 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힘줄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그다음 소원근.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쪽에 있는 극상건, 여기에 주로 석회가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석회성 건염은 통증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 이제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 이제 야간통도 당연히 어깨 통증이기 때문에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엑스레이에, 자, 우리가 어깨 질환 중에 유일하게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석회성 건염입니다. 자, 어깨 요렇게 상완 골두, 자, 정상적인 뼈 모양이 보이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뭔가 하얀색 요게 바로 석회성 건염이에요. 동그란 노란색 원 안에 요렇게 요렇게 하얗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환자분들이 겪는 통증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걸 읽으면 이게 정말 엄청나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52세 여성 환자분,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멎을 듯 아팠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 45세 남자 환자분, 밤에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자, 49세 남자 환자분, 팔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었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환자분들의 통증을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굉장히 이 석회성 건염이 생각보다 좀 통증이 심하구나라고 이렇게 좀 와닿죠. 정말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 고통에 버금가는 극심한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화학적 종기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석회성 건염입니다. 자, 그럼 이 석회성 건염의 원인은 뭘까요? 사실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생겨요.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혈류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회전근개, 힘줄 내에 저산소증이 생기고, 또 뭐 힘줄의 재생 과정에서 또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이 석회라는 것은 수산화인회석이라는 결정이 이렇게 힘줄 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전적인 요인이거나 뭐 그런 영향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원인들은 크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석회성 건염은 발생하면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이루는데, 자, 무조건 처음부터 극심한 통증을 이루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편하세요. 자, 50개는 몇 단계가 있었죠? 4단계가 있었죠? 석회성 건염은 3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형성기. 말 그대로 석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서서히 이제 우리가 뭐 갑자기 석회가 만들어지진 어렵잖아요. 차근차근 힘줄 안에 석회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성기는 보통 통증이 조금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통증이 좀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휴지기는 석회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증상을 막 처음부터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랜 시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휴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통증은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교통사고 나서 아니면 우연히 내가 뭐 다른 부위가 아파서 찍었는데 어깨에 석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휴지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왜? 환자분은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내가 석회가 있나? 뭐 어깨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석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휴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단계 흡수기. 자, 조금 전에 앞전 슬라이드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표현한 그 통증, 바로 그 통증의 주범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심한 단계가 바로 이 3단계 흡수기입니다. 자, 흡수라는 건 뭐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석회가 이제 내 몸 안에서 서서히 흡수가 일어날 때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형성기에는 자, 특징적인 게 엑스레이를 보면 자, 요게 보시면 상완 골두입니다. 뼈가 원래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하얀색. 갑자기 하얀색이 사라지죠. 이게 뼈가 골절된 게 아니고 자, 바로 그 위에 노란색 원을 보시면 요 하얀 돌덩어리 바로 여기 석회입니다. 이 석회가 초음파에서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초음파를 본 건데 엑스레이에서는 그냥 하얗게 보일지라도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초음파가 이렇게 팔을 이용해서 딱 왔을 때 형성기에서는 이 초음파가 통과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뒤쪽에 하얗게 보이는 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까만 음영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후방 음영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만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게 흡수기인지 형성기인지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돌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분필가루처럼 딱딱한 형태. 그래서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통증이 좀 있기도 하고 뭐 심하진 않습니다. 흡수기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이때 통증이 와서 팔통시 발생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좀 어깨가 불편한데 하다가 좀 지나가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좀 통증이 가볍고 좀 없고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흡수기보다는 통증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만약에 석회성원염은 원칙은 아프면 치료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연히 발견돼서 내 몸에 석회성 건염이 있다라고 했는데 증상은 없어요. 어깨를 움직일 때 밤에 잘 때도 아프지 않고 그러면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아프고 조금 불편하고 야간통이 생기고 이렇게 통증이 발생한다면 석회성 건염은 치료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자, 근데 흡수기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흡수기가 되면 자, 아까 전에 보시면 초음파를 봤을 때 이렇게 하얗게 보였던 뼈가 형성기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흡수기에서는 어떻게 여기 보이죠. 그래서 요것만 봐도 아, 지금 요거는 흡수기구나 아니면 형성기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흡수기는 조금 더 몰랑몰랑해요. 몰랑몰랑. 그래서 요때 되면 뒤쪽에 나오는 치료도 나오지만 이때 이제 석회를 흡인해서 뽑아내는 흡인술을 하게 되면 석회가루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 급성 통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정형외과 시절에 정형외과 이제 레지던트를 할 때 당직을 서게 되면 이제 특히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몇 세 환자분께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어깨 통증이 심해서 왔어요. 라고 전화를 받으면 아, 석회성 건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엑스레이를 확인하러 가죠. 그래서 석회성 건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통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어요. 밤에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에 갑니다. 이게 바로 흡수기에 나타나는 석회성 건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환자분들이 증상을 표현했을 때 팔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정말 그게 좀 표현이 너무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극심한 통증입니다. 정말 살다 이런 통증은 처음 겪어본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통증입니다. 정말로 심한 통증이거든요. 자, 그러면 석회성 건염과 또 유사한 질환, 어깨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석회성 건염, 오십견,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자, 이거를 통증으로 좀 아픈 통증을 가지고 제가 조금 차별성을 둬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성 건염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워요. 물론 형성기에는 통증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흡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흡수기는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까지 아니면 이틀 전까지는 멀쩡했던 팔이 하루아침에 너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면 밤에 너무 아파서 자다가 깼고 '내가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 이거 어깨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 바로 이게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심해지는 것. 근데 오십견은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어깨가 문제가 있나? 조금 더 아프네? 점점점 더 아프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오십견입니다. 그래서 오십견도 점점 통증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이 비슷합니다. 이제 어깨가 계속적으로 아파요. 그러니까 확 심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회전근개 파열의 통증의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조금 감별할 때 세 가지. 자, 하루아침에 심해지냐? 아니면 통증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석회성 건염,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엑스레이에서 좀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보여요. 그런데 보통 평균적인 크기는 5mm 정도인데 5mm 이하, 즉 이게 뼈랑 겹쳐 보이면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없다고 석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음파나 아니면 MRI를 통해서 자세하게 정밀 검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당연히 초음파 혹은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해야지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죠. 진단은 석회성 건염은 영상 검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석회가 보이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십견은 MRI 그리고 운동 범위. 자, 오십견은 특징이 수동적 운동 범위가 제한되죠. 자, 스스로 올리는 팔, 아파서 올라는 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반대팔, 아픈 팔을 들어 올렸을 때도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수동적 운동인데요. 이것이 제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석회성 건염은 아파서 처음에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파서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달래서 팔을 올리면 올라가는 것. 이거는 수동적 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십견은 팔이 이렇게 열심히 내가 들려고 그래도 반대팔로 밀어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십견은 이렇게 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회전근개 파열은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영상 진단을 통해서 힘줄이 파열되면 부분 파열이냐 부분층 파열인가 아니면 전층 파열인가를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치료는 석회성 건염과 오십견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층 파열일 때는 보존적인 치료, 전층 파열일 때는 수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깨에 발생하는 흔한 이 질환 세 가지 조금은 감별되시겠죠? 자, 석회성 건염은 90%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자, 석회성 건염은 처음부터 수술하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심한 통증을 빨리 좀 없애주세요 라고는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치료하다 보면 서서히 흡수가 돼요. 자,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서서히 흡수가 돼요. 물론 자연 흡수가 되는데 이 자연 흡수라는 거는 그냥 아무런 치료 없이 그냥 놔둬도 흡수가 된다? 잘 그렇지 않아요. 물론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되는 시간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좀 걸리기도 하고 크기가 클수록 좀 더 빨리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개인차 아니면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석회는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 조절이 치료의 핵심이죠. 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좀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너무 통증이 심한데 기다리세요.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증상별로 치료를 단계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중요한데요. 저는 크기보다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뒤쪽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계별로 치료는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너무 심해요. 자, 환자분이 왔는데 도저히 나 이거 정말 팔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을 너무 못 자겠어요. 정말 통증을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한다면 딱 한 번 뭐 할 수 있냐면 스테로이드를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염증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끄는데 강력한 치료제가 바로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자주 쓰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주 쓰게 되면 힘줄의 손상이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쓸 때는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증이 심할 때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석회가 치료가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통증이 나았으니까 이제 치료가 됐나? 그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전히 영상을 확인해 보면 여전히 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어졌더라도 석회가 흡수될 때까지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 사실 이게 필요하다는 거 이건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치료는 뭘 하냐면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충격파 치료를 받아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어깨가 아플 때 충격파를 받습니다. 자, 아파요. 그런데 충격파가 체외 충격파, 즉 팔을 이용하는 겁니다. 팔을 이용해서 석회를 좀 흡수시키는 걸 도와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충격파 치료를 한 다음에 저는 뭘 하냐면 석회 흡인술, 자, 바보타주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석회가 있는데 그거를 바늘을 이용해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이용해서 잘게 부수고 또 흡수를 시켜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뒤쪽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외 충격파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할 때 충격파가 아주 유용한데요. 왜냐하면 주사를 할 때는 또 찌르고 아프잖아요. 자꾸 찌르는 침습적인 치료인데 체외 충격파는 이제 찌르진 않죠. 그러나 충격파는 신기한 거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위를 가면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문제가 있는 부위에 충격파를 딱 갖다 대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료를 받아보면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부위 가면 너무 아파요. 정말 이렇게 악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생기는데 특히 이 석회성 건염일 때 사실 충격파 하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격파 치료도 하지만 고출력 레이저로 치료라고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하면 조금 통증을 견딜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석회성 건염에 있어서 이 충격파 치료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충격파 역할은 이제 충격파 팔을 이용해서 세포를 자극해요. 그리고 석회에 작은 이제 조각을 내는 거죠.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서 이제 석회를 차게 조금씩 부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를 자극해서 주위에 많은 혈관을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염증이 없어지고 사라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혈관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물질을 공급하려고 해도 혈관이 필요하고요. 나쁜 물질, 염증 물질을 흡수하려고 해도 혈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체외 충격파입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고에너지 음파를 이용해서 석회를 잘게 분쇄하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의 생성을 촉진하여서 우리 몸에 있는 석회가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보통 한 2, 3개월 꾸준하게 좀 시행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쭉 시행하다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엑스레이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 자주 찍지는 않고, 자, 한 달 정도 충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전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제 석회 흡인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정도 충격파하고 그 한 달 사이에 또 한 번씩 이제 엑스레이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석회가 좀 흡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가다 보면 이제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은 좀 흡수가 돼서 마무리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치료했지만 증상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석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치료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한번 설명을 드려요. 자, 석회는 제가 꼭 설명드리는 게 열심히 치료했고 이제 증상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갑자기 또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흡수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시다가 한 2개월, 3개월 했는데 통증은 좋아졌는데 증상도 좋고 일상생활 잘하고 있는데 좀 엑스레이에서는 여전히 석회가 보여요. 이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치료를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는 한 2, 3개월 정도 하면 일단은 쉬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꼭 설명을 드려요. 아프면 어디든지 다시 내원해 주세요.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환자분 좀 오해하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2, 3개월 치료받았는데 또 다시 아프니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료받았는데 왜 또 다시 아프냐. 이거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석회는 다시 흡수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치료를 종료하고 몇 개월 지나서 흡수가 되기 시작할 때 통증이 확 증가돼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지난번 엑스레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석회가 흡수하는 게 이제 환자분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쉽겠죠. 그래서 좀 오해하지 마시라고 석회는 이렇게 좀 단계를 거칩니다라고 꼭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2, 3개월 정도 열심히 치료하다 보면 석회는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저는 이제 흡인술을 잘 시행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흡인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가 딱딱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형성기더라도 좀
보통은 말랑말랑한 치약처럼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딱딱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바늘 이용해서 척결을 잘게 부셔요. 부수면 좀 이렇게 흡인. 자, 여기 보면 흡인 보이면 하얀 가루가 보이세요? 분필가루처럼. 요게 보이면 요게 석회입니다. 요렇게 뽑아져 나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뽑아져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이거를 조금 더 치료를 빨리 하기 위해 잘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 달 정도는 앞에 충격파를 하는 거예요. 왜? 충격파를 하면 혈관을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잘게 부셔 놓잖아요. 그러면 요걸 했을 때 몸에서 좀 더 빨리 흡수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잘게 씹으면 어떻죠? 소화가 좀 더 잘 된다고 하죠. 왜?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바보타주, 흡인술은 뭐냐면 석회에 잘게 구멍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구멍을 내죠? 자, 요거는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초음파를 직접 보면서 바늘을 찌릅니다. 근데 찌를 때 국소 마취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너무 걱정하세요. 이게 막 뭐 이게 돌을 깬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국소 마취를 하면 그다음에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구멍을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환자분들도 걱정하시다가 생각보다 조금 할 때 이제 조금 걱정하시던 게 조금씩 줄어드세요. 왜? 생각보다 좀 덜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0분 내외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하얀 분필 가루처럼 석회가 빠져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석회를 이제 잘게 좀 딱딱한 분들은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잘게 부셔놓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달간 또 충격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걸 한 전체적으로 2, 3개월 열심히 하면 이제 석회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근데 흡인술은 2번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치료, 충격파 치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석회가 서서히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충격파도 하고 정말 이렇게 또 흡인술도 하고 열심히 잘 따라오셨는데 도 불구하고 흡수가 정말 안 되고 정말로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수술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정말 열심히 치료하셨는데도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자,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평균적인 크기는 5mm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cm, 뭐 1.5cm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통증이 심하겠죠. 그리고 잘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석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엑스레이인데 여기 하얀 돌덩어리 여기 석회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딱 들어가서 보면 좀 이걸 보면 조금 이게 이상하죠. 뭔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석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흡수기에 이게 치약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얗게 나옵니다. 이걸 하면 이제 이렇게 힘줄인데 석회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힘줄이라면 힘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러 들어가서 관절경으로 들어가잖아요. 보면 석회가 없어요. 석회가 그냥 여기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찌릅니다. 바늘을 이렇게 살짝 찔러요. 살짝 찌르면 바늘 살짝 빼면 거기 끝에 하얀색이 묻어 나와요. 칼슘. 그러니까 석회가. 그러면 요 자리가 석회가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살짝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휘젓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석회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을 수술할 때 조금 힘줄에 손상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힘줄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힘줄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구멍을 뚫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조금 프루브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살짝 구멍을 넣어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휘저으면서 석회를 좀 제거하기 때문에 힘줄에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분들은 힘줄에 손상이 좀 더 생기죠. 그러면 다시 조금 꼬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정상적인 힘줄을 조금은 손상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면 훨씬 더 이제 빨리 회복이 되겠죠. 왜? 수술하러 들어가서 석회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염증 문질들도 물로 싹 씻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염증 물질도 제거하고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적인 치료, 열심히 치료하고, 그 다음에 흡인술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언제 가장 통증이 심한가요? 자, 오늘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 3가지 단계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기 쉽죠? 언제 잘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흡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석회는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휴지기,
중간에 아무것도 증상이 없을 때, 그다음 세 번째 흡수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흡수기 때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통증이 심해서 내가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 단계가 바로 이 석회성 건염의 흡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회성 건염의 어깨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해진다. 그러면 내가 석회는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면 또 잘 회복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석회가 크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늘 걱정하시는 게 수술이잖아요. 물론 저도 정형외과 의사라서 저도 수술 받는 거 무서워요. 무서운데, 자,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지막에 선택을 합니다. 왜? 자, 석회성 건염은 보통 이렇게 충격파나 아니면 흡인술을 통해서 대부분 90%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도 되지 않았을 때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게 되면 힘줄에 살짝 어떻게 해요? 살짝 손상을 입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힘줄에 손상을 입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그 정도의 손상을 입히지 않고 치료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크기가 클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충격파 치료와 흡인술을 하면요 더 빨리 흡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한 뭐 3mm, 2mm 이런 분들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왜냐면 크기가 작으니까. 아까 이제 흡인술을 말씀드렸는데 흡인술 같은 경우는 뭐 5mm 이하 되면 좀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바늘로 요거를 맞춰야 되는데 크기가 작을수록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기가 저는 보통 5mm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5mm 하면 보통 흡인술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못 맞춰요.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오히려 흡인술도 하고 충격파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은 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흡수도 잘 되고. 근데 오히려 크기가 작을수록 기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크기가 커서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좀 오래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양쪽 어깨에 생기셔가지고 너무 정말 한 1년 이상을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제가 올 때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격려를 해드렸는데 남들은 한 3개월, 6개월이면 좋아질 거를 진짜 양쪽이 생기셔서 진짜 1년 이상 고생하시는 그런 환자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올 때마다 정말 열심히 치료해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오래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인내를 가지시고 열심히 치료하면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크기가 크고 흡수가 잘 안 될 때는 그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석회성 건염은 몸 안에 칼슘과 관계가 있나요? 자, 결론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칼슘, 막 이게 석회성 건염 뭐라고 좀 오해를 하시냐면 이제 요로결석, 요로결석, 이제 요로에 돌이 생기는 거 있죠. 그거랑 좀 결석이랑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칼슘을 많이 섭취,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비타민 D, 칼슘 많이 복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돼서 비타민 D, 칼슘 먹고 있는데 이거 석회성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칼슘 섭취가 많다고 해서 칼슘 줄인다고 해서 석회가 줄어들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겨요. 그래서 생기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칼슘이 내 몸에 많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번째 질문, 이건 말씀드렸죠. 교통사고로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어깨가 석회가 있다고 합니다. 통증은 없는데 치료를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답이 금방 나오시죠?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석회성 건염 치료 원칙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증상이 있나 없나. 증상이 없으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증상이 있다? 치료하셔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쉽게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치료 핵심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석회성 건염은 여러분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90% 이상은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단계가 있다 그랬죠? 자, 석회는 만들어지는 것, 그다음 휴지기, 그다음 흡수기가 있는데 흡수기에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어깨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다. 그럼 뭘 생각하라고요? 석회성 건염, 그리고 내가 이거 흡수기일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석회성 건염은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나 이 통증도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거 너무 통증이 심한데 수술해야 되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거 아니냐 라고 지레 겁을 먹고 병원에 안 오지 마시고
그냥 참지 마시고 오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신다면 빨리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제 4번째 시간이고 다음번에는 어깨 주사, 스테로이드,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이런 주사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그 4번째 시간으로 석회성 건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후에 또 다음번 시간에도 자세하게 이 어깨 주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또 제가 응답하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스스로 석회가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나요? 그리고 또 생기지 않게 하려면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뭐냐면 석회성 건염과 오십견은 2번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2번 가야 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군대 2번 가면 어때요? 괴롭죠? 근데 군대를 2번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석회가 물론 석회는 힘줄이 4개가 있다 그랬죠? 생겼던 데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극상권에 생겼었는데 또 생긴다. 또 계속 반복해서 생긴다.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겼던데 또 생기고 또 생겼다. 그럼 이거는 너무 괴로워요. 지옥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번 생겼던 데는 다시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석회성 건염은 생기진 않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 힘줄 파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깨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세. 그래서 어깨 사이 공간이 좁아지고 어깨가 마찰이 심해지면 어깨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컴퓨터 이런 자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일자목 공목 많고 그래 라운드 숄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폼롤러. 그래서 어깨 통증을 그리고 좋아졌는데 관리하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폼롤러입니다. 그래서 폼롤러를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항상 이런 자세니까 반대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 어깨를 관리하신다면 어깨 통증을 그리고 어깨 질환들이 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깨 석회성 건염은 다시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질문이신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을 10도도 못 올렸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심해질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고 좀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하루아침에 어깨가 갑자기 다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죠? 바로 이 염증 때문에. 그래서 석회성 건염이 생기면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제 병원 가시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마도 석회성 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런데 간혹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보통 한 30대 되는 환자분이 오셨는데 당연히 이제 하루아침에 너무 심하다 한 일주일 되셨어요. 일주일 만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저는 당연히 석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석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어깨 충돌 증후군. 그러니까 염증이 좀 심하게 있어서 초음파를 보니까 염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통증이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에 석회성 건염을 우리가 주로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 아니면 좀 확률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단받고 또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보인다고 했는데 크기가 1c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석회의 크기와 통증 정도는 비례하나요? 큰 석회는 무조건 제거해야 하나요? 자, 먼저 크기와 통증은 비례하진 않습니다. 자, 뭐냐면 물론 흡수기냐 형성기냐에 따라서 통증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조금 크기가 클수록 좀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5mm, 1cm 이런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5mm에도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1cm라도 통증이 좀 덜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통증을 느끼는 또 개인의 역치도 좀 다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런 염증을 회복시키는 개인의 역량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통증을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내 몸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 몸이 잘 해결을 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분들은 통증이 적고 이게 좀 떨어지는 분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좀 더 그런 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통증은 비례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석회성 건염의 치료 원칙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통증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고. 자, 통증이 없을 때는 석회가 있어도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되죠. 어떤 마음의 준비? 자, 어깨가 딱 자고 일어났어요. 뭔가가 움직일 때 슬슬 아프기 시작해요. 이거 이제 어깨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구나. 석회를 있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어깨가 이제 뭔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프거나 아니면 움직일 때 옷을 갈아입는데 아프기 시작한다. 라고 이제 증상이 온다면 이제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치료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제거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통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치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한다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크기가 커도 충격파 치료하고 흡인술하면 흡수가 서서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다고 수술을 꼭 해야 되냐 걱정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진단받으시고 꾸준하게 치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5개월 전 MRI 촬영에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찰을 받고 아직 젊어 수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약 먹고 주사 치료 하자고 하셨네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 먹고 콜라겐 주사 치료도 2달 정도 받다가 차도 덥고 팔 올라가는 데는 기능상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방치 중입니다. 자, 통증은 지속적으로 너무 아픈 정도가 아니고 살짝 불편한 정도.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큰 불편함이 없으면 약간의 통증을 참으며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기본적 원칙은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그러면 부분 파열인데 내가 통증이 왜 계속 한 번씩 있다 없다 왜 하죠? 자, 제가 어깨 통증을 말씀드려도 늘 강조합니다.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어깨 통증은 자꾸 어깨 힘줄에만 꽂혀서 그래요. 자세가 영향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수술식 치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층 파열이 있는데 전층 파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논문은 그렇게 논문을 쓸 수는 없는데 예전 논문 보면 한 50%. 자, 부분층 파열이 있는 분들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고 어떤 분은 치료하고 이제 이걸 논문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논문을 썼더니 50%는 전층 파열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분들은 진행을 해요. 근데 진행하지 않은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더 빨리 진행하는 건 뭐냐면 어깨를 이렇게 제가 어깨가 마찰이 일어나면 힘줄이 더 해지겠죠. 그래서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근력 운동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힘줄 파열이 있는 분들은 테니스, 배드민턴 아니면 수영 이런 어깨의 마찰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좀 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가 뭘 하라 그랬죠? 폼롤러. 그래서 폼롤러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통증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어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는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신경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주사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치료적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통증이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분층 파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다른 걸 더 접목시켜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자 그런데 부분층 파열이 있는 분들은 한 1년, 2년 지나서 갑자기 통증이 좀 중간에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다시 한번 더 정밀 검사해서 혹시나 부분층 파열이 더 진행한 건 없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물론 통증이 심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한번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고 오래 간다. 그럴 땐 한 번은 다시 재촬영을 해서 힘줄의 파열이 더 진행한 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면 조금 더 치료 잘 받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집니다. 왜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자, 어깨 통증은 제가 예전에 지난번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어떻죠? 앉아있을 때는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팔이 있으면 이제 중력 때문에 팔이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래서 어깨 사이에 공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활동할 만해요. 근데 밤에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누워있죠. 누워있으면 이제 어깨 공간이 어떻게 되죠? 좁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염증이 있고 안 좋은데 공간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고 두 번째 어깨가 염증이 생기고 안 좋으면 신경이 자극됩니다. 근데 어깨 신경은 어디로 지나가냐면 이 옆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플 때 여기 아프다고 오지 않습니다. 어디가? 상완부. 여기가 아프다고 와요. 그래서 여기 많이 주무르고 오세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아프니까 물리치료 많이 하고 오세요. 왜? 여기 아프니까 근육 문제인 줄 알고. 근데 여기 아무리 물리치료 받아도 소용이 없죠. 왜? 이거 어깨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로 신경이 지나가고 두 번째 날개뼈, 견갑골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제 신경이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염증이 있는데 눌리면 더 자극 오겠죠. 그래서 누우면 뒤쪽으로 가는 신경이 자극되니까 밤에 잘 때 아프고, 특히 또 아픈 팔을 아래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옆으로 가는 또 돌아가는 신경이 또 자극되죠. 그래서 어깨 통증은 밤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더 통증이 밤에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특히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이거 어깨 통증이 왔구나. 이게 어깨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석회성관염은 회전근개 파열과 어떻게 다른가요?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MRI를 꼭 찍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자, 제가 처음에 증상 가지고 감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증상을 가지고 감별할 수 있는 것 알려드렸죠? 자, 석회성관염의 특징 어떻게? 며칠 만에 통증이 급하게 엄청 심해진다. 그러면 석회성관염을 의심하면 됩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은 지속적으로 아프다 그랬죠. 그런데 석회성관염이 형성기일 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럼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깨 통증은 움직일 때 아픕니다. 두 번째, 야간통.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는 두 가지. 항상 움직일 때 아파요, 밤에 아파요. 그러면 어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석회가 있나 없나를 감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초음파나 아니면 MRI를 찍어서 힘줄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보이지 않았던 석회가 힘줄 안에 있나, 이거를 사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증상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100% 진단은 절대 못 내립니다. 의심은 되지만 진단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로 뭐 스스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힘줄 파열이야, 아니면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특히 힘줄 파열이 있을 때 어깨를 이렇게 올려요. 이거 어깨 잘 올라가네? 당연히 파열 아니지? 라고 오해하셔서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줄이 끊어지면 팔을 못 들겠지 라고 오해하시거든요. 절대 아니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왜? 힘줄은 파열이, 전층이 파열이 돼도 처음에는 구멍이 작게 파열이 돼요. 그래서 다른 층이 붙어 있잖아요. 다른 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팔을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크기가 1년에 4mm씩 커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팔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들 수 있다고 해서 힘줄이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다가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냥 검사 안 하고 그냥 총총만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계속 맞고 약 먹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찍어보면 힘줄이 크게 커져 있는 거예요.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중에 이제 중파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힘줄이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은 사실 증상 가지고 우리가 진단 내릴 수 없어요.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 오셔서 증상 가지고 진단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병원 가셔서 증상을 얘기하면 자,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랑 아니면 여러 가지 초음파나 혹은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 내려주실 거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치료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증이 조금 나아졌는데 팔을 쓰면 다시 아파질까 봐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완전히 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하나요? 자,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깨 통증이 좋아지고 나서 제가 뭘 하라 그랬죠? 스트레칭.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자꾸 운동을 강조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자, 통증이 있을 때는 스트레칭이 원칙입니다. 자, 좋아지면 그다음부터 서서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1시간 하면 1시간 스트레칭 한다. 이 두 가지 원칙 꼭 잊지 마세요. 자, 아플 때는 스트레칭 위주로 간다. 첫 번째. 두 번째, 좋아지면 근력 운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력 운동을 1시간 하면 1시간 스트레칭 한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자꾸 굳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운동도 하셔야죠. 그러나 하고 나서 꼭 근육을 풀어주자. 그렇게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유튜브에서 근력 운동만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막 근육 운동하면, 근육 운동 여러분 많이 하시죠? 유튜브 검색해보면 운동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병원이 사라지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아파서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꼭 설명합니다. 운동만 하지 마세요.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할 때 꼭 이렇게 자세를 꼭 이렇게 설명드리고 왜 운동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환자분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운동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잘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 통증 지금 이제 계속 이제 4번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깨는 운동만 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 특히 폼롤러,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같이 꼭 병행을 해주시면 어깨가 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석회가 자연적으로 흡수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수술하면 재발은 없나요? 자, 석회는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흡수가 된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작을 때는 물론 염증 반응에 따라서 증상이 심하냐 안 심할 수 있어요. 뭐 조금 덜 심하면 견뎌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증상이 대부분 심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으면 석회성 건염은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충격파 치료, 흡인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6개월 치료했는데도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석회가 계속 남아있다. 크기가 5mm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회성 건염은 이제 한 군데 원래 생겼던 데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술하면 재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석회성 건염 말고 또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칭 꼭 좀, 폼롤러 이거 꼭 좀 제가 강조합니다. 그걸 유지하시면 건강한 어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뒤에도 어깨를 돌릴 때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석회가 없어져도 관절이 굳거나 유착에 남을 수 있나요? 재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질문 주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통증이 사라져도 걸린다는 거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어깨가 좀 걸려 이런 느낌을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 어깨는 근육이 있고 그 뼈가 이렇게 여러 가지 힘줄, 그 다음에 근육, 인대 이런 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는 건 뭐냐면 뼈가 인대 힘줄 아니면 인대가 뭐 힘줄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고무줄을 좀 팽팽하게 잡아당겨요. 잡아당겨서 튕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튕기면 튕, 퉁, 퉁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고무줄을 슬쩍 느슨하게 한번 해볼게요.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제가 고무줄 튕기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잘 안 나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석회성 어깨에 통증, 어깨에 소리가 난다 아니면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 어깨 근육이 단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땐 제가 뭘 하라 그랬죠? 네, 폼롤러, 그럼 스트레칭 이걸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착이 남다르기보다는 어깨 사이 공간이 또 좁아지면 마찰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활은 반드시 스트레칭을 꼭 하시라. 스트레칭 중에서도 척추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깨만 풀어주시면 안 되세요. 반드시 척추를 풀어주는 폼롤러. 그래서 저희 성노가병원 유튜브에 가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 다 찍어놨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 많아서 좀 환자분들이 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QR코드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항상 스트레칭, 폼롤러로 먼저 관리를 해주시고 좋아지면 근력 운동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를 크게 돌리면 뚝뚝 소리가 나는데 통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자, 통증 없으면 사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자, 어깨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돌릴 때 통증이 나고 아니면 소리 난다. 이거는 뭐라고요? 뭔가 내 몸의 근육의 단축. 그래서 고무줄이 팽팽한 상태에서 손을 튕길 때 소리가 나듯이 어깨랑 어깨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단축되면서 이것이 뼈, 근육, 힘줄들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세를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조금 이렇게 펴서 어깨를, 허리랑 어깨를 좀 밀착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좀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자세할 때 2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앉을 때 좀 그냥 이렇게 밀착해서 좀 앉아주세요. 어깨까지 밀착. 어깨랑 허리 밀착해 주세요. 2번째, 스트레칭, 폼롤러 꼭 좀 해주세요. 이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은 없고 소리가 난다면 그냥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꾸준히 보면 아마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아마 나중에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리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서 잘 따라가신다면 아마 증상 없이 건강한 어깨를 잘 유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깨 통증 완치 설명 그 4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또 시간에도 여러분들 어깨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고자 열심히 또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